3명 중에 1명 당뇨 맞습니까? 근데 약으로는 당뇨가 치료가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가장 대표 주자 2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당뇨를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굉장히 당뇨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의 여러 가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우리 염증까지 없앨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식초가 혈당이 내려간다고 해서 이제 드시고는 싶으신데 위에 너무 부담이 많이 간대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푸드닥터 황혜연 약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푸드닥터 한영선 약사입니다. 요즘은 정확한 당뇨 진단을 받지 않아도 혈당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종의 당뇨 포비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워낙 당뇨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당뇨 전 단계 증상들, 뭐 자꾸 밥을 먹으면 졸린다든지 물을 자꾸 찾게 된다든지 약간 또 뇌기능이 떨어진다든지 굉장히 피로하다든지 뭐 이런 증상 때문에 내가 당뇨가 오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당뇨를 현명하게 다스리는 방법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혈당 뚝 떨어뜨리는 진짜 음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는 지난 영상에서 또 저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응원 댓글, 또 질문들 이런 것들 해결하는 시간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 환자한테 결국에는 음식이잖아요. 네, 저는 정말 음식이 답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음식으로 정말 빨리 개선한 사례도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박사님께서 추천하시는 어떤 당뇨 환자에게 꼭 추천하는 레시피. 네, 이제 이 당뇨 환자분들이 원체 많다나니까 네. 당뇨에 좋다는 것들도 그만큼 많아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효능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도 많은데, 저는 조금 이렇게 생활화하기 좋은,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런 재료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대표 주자 2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식초고요, 하나는 당뇨를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콩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당뇨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의 여러 가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우리 염증까지 없앨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방식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식초와 콩 음식도 꾸준히 섭취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천적인 방법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부재료라고 보면 메인 재료는 꼭 항상 먹어야 되는 식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 조리법하고 양념에 주의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뭐냐면 우리가 당을 이렇게 보여지는 당, 예를 들어서 밥이나 떡, 빵 이런 것들은 잘 배제는 하시면서 이 조리법에서 사용하는 어떤 당분, 뭐 소스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고 할까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음식이 전체적으로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양념에 설탕만 사용을 안 해도 정말 그 음식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밀가루로 이렇게 묻혀서 뭔가 만드는, 밀가루와 설탕만 안 된 어떠한 음식도 당뇨 환자분들은 드실 수 있다. 거기에 이제 탄수화물만 조금 제한하면, 저는 그렇게 해서도 많은 분들을 당뇨에서 해방을 많이 시켜드렸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이라고 해서 뭐 풀만 먹어야 된다, 당뇨 환자분이라서 뭐만 먹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조리법하고 양념만 바꿔서 그 숨겨진 당들, 또 음료수 이런 것들만 정말 제대로 제한해서 드신다면 당뇨 관리 정말 쉽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좀 다양한 음식을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당뇨 환자분들이 너무 못 드시고 있는 게 제가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숨겨진 당을 우리 찾아서 없애자,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당이라고 하는 거가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 당은 절대 안 떨어지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상에서 이렇게 만날 때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저는 약도 열심히 먹고요, 식사도 정말 조금밖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당이 안 떨어지네요,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의 10중 8구는 스트레스라든가 긴장된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있어요. 지금 큰 개가 덤벼들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당을 가지고 폭발적인 힘을 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코티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래 되면 당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복해야지 되는데, 사실은 스트레스 하니까는 뭐 누군가가 싸우고 갈등 구조에서의 스트레스만이 아니고 실제로 먹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이것도 먹지 마라, 이것도 먹지 마라 하니까 여기서 찾아오는 또 스트레스가, 나는 이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 이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시켜 주는
주는 것만으로도 당뇨 환자들한테 엄청난 마음의 편안함과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약사님 지적하신 건 아주 너무나 훌륭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여지는 어떤 탄수화물이나 당보다 이 액상화돼서 보이지 않는 양념의 당류 이런 것들이 훨씬 혈당을 빨리 올리잖아요. 녹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소스, 양념류 이런 거를 굉장히 잘 걸러내시면 아마 어떤 음식이든지 건강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댓글을 통해서 여러 질문들을 좀 해소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진단의학과 치료의학은 상당히 발달했는데 예방의학은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염식하지 마세요. 짜게 먹으란 게 아닙니다. 피가 탁해져요. 이런 내용이 좋았다고 하시네요. 예. 네네네네. 아이고 감사하시네. 네네. 당뇨 환자분들 저염식 많이 권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글쎄 뭐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항상 이야기가 염분이 없이는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우리 실생활에서도 쉽게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 세포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칼륨과 나트륨의 이 두 개의 전해질에 의해서 우리 몸이 정상적인 여러 가지 작동이 되는데 여기서 이 나트륨을 모든 공공의 적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몸을 인체를 올바로 볼 수가 없죠. 실제로 또 우리 몸은 소금물로 돼 있잖아요. 네네, 소금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움직이는 물은 어떠한 물도 순수한 물은 움직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무염의 상태에서는 움직임이 절대 생겨나지가 않고요. 소금이 있을 때 우리 몸 안에 움직임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눈물도 짭짤하고 침도 짭짤하고 땀도 짭짤하고 뭔가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소금의 힘이 없이는 절대 이동할 수가 없다.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몸은 살아있는 생명체고 혈액이 움직이고 모든 체액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주체가 소금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잘못된 소금을 먹고 또 그것이 과다해서 생겨난 어떤 부작용 때문에 동일한 소금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것 때문에 이 소금이 이렇게 배척을 당하게 되면 우리 몸을 올바로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짜게 먹는다는 말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짜게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짜게 먹으면 반드시 물을 먹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짠 거를 물로 해소하지 않고 짜니까 단 거를 먹게 되면 전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당분으로 이거를 희석하면 정말 몸이 망가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짜게 먹으면 뭐 살찐다 이런 말이 짠 거를 물로 해소하는 분은 절대 살이 찔 수가 없는데 짠 걸 고당분으로 해소하면 살이 찔 수밖에 없겠죠. 예. 짜겁게 먹어도 그걸 물로 해소한다면 우리 몸은 정말 더 건강해지고 또 단순히 우리 몸에 소금을 더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의 염도는 출렁거리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항상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다 농도는 저절로 맞춰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짜게 먹는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은 되게 재밌는 댓글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고혈압, 당뇨가 같이 왔는데 우연히 꽃게 요리를 드시고 나서 혈당을 체크해 봤더니 원래 한 180까지 가시던 분이었는데 113으로 그날 꽃게찜 드시고 떨어졌다고 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아이고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체험을 하셨네요. 바다의 음식들의 대부분들이 이렇게 당을 이렇게 상쇄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금, 짜죠. 소금 이야기를 지금 많이 드리고는 있지만 이제 우리 직접적으로 당을 떨어뜨렸던 그 꽃게의 성분은 아마 그 타우린이라는 아미노산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우린이 우리 인체에 작용하는 그런 효능 중에 이 당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간 기능을 개선하는 이런 효과들이 인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꽃게뿐만 아니라 바지락이라든가 이런 타우린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요리를 해서 드시게 되면 당행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 임상에서 많이 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꽃게탕도 그런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해조류 열심히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꽃게탕 드시면서도 거기 해조류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다시마 육수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식초에 대한 질문인데요. 식초가 혈당이 내려간다고 해서 이제 드시고는 싶으신데 위에 너무 부담이 많이 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네, 이제 제가 식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나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이제 그 효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이제 위에 자극을 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가 자극을 받지 않게 하는 그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죠. 그래서 식사 도중 또는 식사 후에 음식물이 있을 때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욕심을 절대 내지 말고 물에다가 10대 1 또는 20대 1 이렇게 희석을 해서 드시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위장 점막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식재료와 함께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뭐 마라든가 또 양배추라든가 연근이라든가 이런 어떤 점액 성분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과 함께 이렇게 드시게 되면 불편하지 않게 방패를 치고 먹는 거죠.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희석해서 드시고 음식과 함께 드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공복 섭취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 질문은 너무 예민해서 제가 좀 꼭 다루고 가고 싶더라고요. 주겸 얘기하셨는데 당뇨에는 탁월하나 신장이나 콩팥에는 주겸이 안 좋을 듯합니다. 크레아틴 수치가 높거든요. 그래서 당뇨는 당뇨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합병증인 눈과 콩팥도 같이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그 영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답을 드리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신장의 기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레아틴 수치가 단순히 높다는 뜻이 칼륨과 나트륨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우리 심부전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러한 신장이냐, 그냥 단순히 그냥 정상 범위인데 이렇게 좀 높은 정도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당연히 우리가 선택지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신장을 소금이 들어간다고 해서 신장을 망가뜨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게 짜게 드시라는 말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올바른 소금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신장이 더 단단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이제 이러한 효능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환자 한 분을 케어하는데 굉장히 좋아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짜게 먹자, 싱겁게 먹자라는 논리로 가지 말고 어떤 상황에 맞춰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가는 것이 저는 더 올바른 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신장병 있는 분들한테 소금을 제한하라는 건 소금이 신장을 망가뜨려서가 아니라 능력치가 작기 때문에 제한하는 건데 마치 이것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오해가 난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다쳐서 여기 팔을 못 쓰는데 무거운 걸 들어라 이러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신장에서는 소금을 대사하느라고 이것을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능이 약해져 있으니까 부담을 주지 말아라 라는 거지, 이 소금이 콩팥을 공격하거나 못 쓰게 만드는 거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까운 임상예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 신장이 망가지신 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칼륨을 조심하라. 이제 이 얘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소금을 먹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칼륨과 나트륨을 먹게 되면 신장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마치 이제 이래 가지고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데 칼륨 제한식 또는 나트륨 제한식을 시도를 하면서 결국 몸을 굉장히 허약한 아이로 만들고 여러 가지 잔병 치레를 하거나 몸을 아주 올바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는데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도 이 소금의 중요성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분한테 이렇게 설득이 되지 않는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상식과 이런 이론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런 영상을 만들면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정말 그냥 이 얘기를 막 정말 더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사실 이제 신장한테 소금은 어떤 거냐면 우리 몸의 운동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몸이 약해져 있고 허약한데 갑자기 센 운동을 하면 무리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서서히 가벼운 운동부터 해서 훈련해서 좀 힘든 운동까지 가는 것처럼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지 운동 안 하면 건강해질 수 없잖아요. 콩팥도 마찬가지로 소금을 안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소량씩 먹으면서 훈련시켜서 그 능력치를 키워가면 신장 환자에게 오히려 약이 될 수 있고 신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방법이다. 소금이 신장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을 통해서 소금이 자꾸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신장은 더 단단해지고 여물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단단하게 훈련이 안 되는 게 문제이죠. 나트륨이 안 지나가면서 예, 그 부분이 훈련이 안 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요즘 당뇨 시대라고 해요. 그죠? 3명 중에 1명 당뇨 맞습니까? 네. 이렇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당뇨가 위험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당뇨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걱정을 미리 하시기 전에 뭔가 이 당뇨 전조 증상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이제 본인의 자각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당뇨의 자각 증상하면 뭐 소변이 자주 매렵다, 물을 자주 먹게 된다,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데 제가 오늘 조금 꼭 당뇨가 아니더라도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이야기를 보면 음식을 먹고 났는데 매우 졸립다. 특히 밀가루 음식을 먹고 났을 때 많은 졸립다. 이제 이거 몸이 나른해진다. 이렇게 되면 좀 당뇨에 좀 의심스러운 어떤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뇨는 아닌데 흔히 당 떨어졌나 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아주 무력감에 아주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도 당이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발병되기 전에 당뇨 전 단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제 증상 중에 하나가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인슐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을 올바로 우리 몸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단계죠. 그것이 누적이 되면서 결국 이제 당뇨라는 질병 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진단법이라 그럴까요? 이거 하나 이제 알려드리면 아주 정말 배가 많이 고프다. 이제 요럴 때 당을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당을 측정을 했는데 당이 80 이하로 내려가 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지금 이 혈관 속에 있던 당을 올바로 다 쓰고 그리고 지금 배고픈 신호를 보낸 거예요. 이거는 정말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이런 어떤 진짜 내가 배가 고픈가를 구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배가 고픈 상태인데 이 혈당을 체크를 했더니 100이 넘고 120이 나왔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것은 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당을 검사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참 많이 나와있죠. 본인의 어떤 그 당의 상태를 좀 체크를 해서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요즘 환자들을 많이 뵙고 있는데 제가 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인바디 가지고 많이 추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었는데 뱃살은 그냥 인격이다가 아니라 뱃살이 나오면 내장 지방, 실제로 이제 인바디에 보면 내장 지방 지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또 당뇨 전 단계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건강 검진을 하게 되면 당뇨는 안 나오는데 지방간이 의심되는 어떤 그러한 질환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이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있다든지 중성지방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럴 때는 당뇨 내가 문 앞에 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좀 관리를 미리 그때부터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이게 제 경험 아주 예. 그래서 그 뭐 네. 복부 비만 네. 당뇨 사실은 이름은 틀리지만 같죠. 그래서 복부 비만이라고 쓰고 당뇨라고 읽는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당뇨 하면은 굉장히 당뇨 인구들 요즘 좀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실제로 좀 비만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보기에 비만하지 않으신데 당뇨 전 단계가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보여지는 모습에서 마르시지만 배는 있으시고 근육이 없는 상태. 예, 그런 내장 지방만 의심되는 상태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살집이 있는 분들보다 저는 당 소모가 더 안 되기 때문에 더 당뇨에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근육 소실. 그래서 저는 근육을 우리 은행에다 제가 이렇게 간혹 비유를 하는데, 그러니까 은행 거래를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지갑에다가 돈을 넣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쉽게 떨어지고 돈을 쉽게 보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근데 은행에다 돈을 저금해 갖고 있는 사람은 적게 갖고 다녀도 항상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필요할 때 이게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당을 저장하는 은행은 어디냐? 그게 바로 근육이죠.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근육 소실이 이어지고 또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복부 비만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체적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이제 은행 비유를 하셨는데 저는 스폰지라고 또 비유를 많이 해요. 예, 밥 먹고 이제 그 먹은 밥이 혈당으로 전환되면서 근육에서 스폰지처럼 당을 확 빨아들여 줘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나이가 드신 분들 연세 드실수록 근육이 사라지니까 먹은 게 죄가 아니라 이걸 쓰지 못하는 빨아들이는 구조물 자체가 없어서 당뇨가 되는 억울한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식사를 근육을 더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걱정돼서 제대로 못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근육을 잘 살리는 처방이 오히려 당뇨의 적극적인 방법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당뇨 진단을 받으시면 바로 약을 드시잖아요. 근데 약으로는 당뇨가 치료가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박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근데 그래도 이제 당뇨 약이라도 있다는 것은 너무나 무척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이제 이런 질환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할 것인데, 그러나 이제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당뇨가 생겨나는 어떤 원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증상을 다뤄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체에서 이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당을 조절하는 기능은 항상 우리 몸 전체를 쳐다보고 우리 몸 안에서 조율해 나가면서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컨트롤하는 데 비해서 약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나면 약물 농도가 높을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죠. 그런데 약물 농도가 점차 떨어지게 되면 그때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러한 이제 여분의 당들이 생겨나고요. 이런 여분의 당들은 결국은 우리 몸에 우리가 염려하는 어떤 혈관을 막아버린다든가 우리 몸 안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 발전이 된다든가 이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결국은 당을 오랫동안 앓은 사람, 특히 이제 당뇨 약만 먹어서 나는 당을 조절해야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병증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뇨약을 드실 때 드시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 이해를 하셔서 보다 더 췌장의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어떤 식이요법 이런 거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당뇨를 해결하려고 하는 접근 방법이 반드시 뒤따라줘야 이 당뇨라고 하는 그 질환이 무서운 게 아니라 당뇨로 인해서 생겨나는 합병증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까지의 어떤 보조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식생활 방식이라든가 또 어떤 우리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개선을 통해서 당뇨를 극복하려고 해야 이런 합병증이 없이 잘 이렇게 극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당뇨 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수치는 조절되지만 내일 또 먹어야 된다는 현실. 예,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그냥 관리는 해준다. 나한테 당장의 위안은 되지만 근본 치료는 된다면 만약에 그 약을 안 먹어야겠죠, 어느 순간에. 근데 늘 먹고 있고 다음날에 약을 안 먹으면 다시 제자리로 당 수치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생활 습관이든 당을 관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몸이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좀 벌어주는 그런 부분에선 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스스로 이 부분을 고쳐나가는 생활 습관의 교정이 없다면 반드시 그 약 때문에 2차적인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그 약에 의존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니까 그 약을 드시는 동안에 시간을 벌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약 없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 안 하시면 최악의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보면 고혈당 때문에 너무 삶이 망가진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 정말 심각하구나. 그분들은 심지어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는 당까지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약을 믿으면 안 되는, 그러나 잠시 의지는 할 수 있는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약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사님 운동 없이 식단 조정만으로 살을 뺄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꾼 영양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우리 소금이 우리 몸에 중요한 거는 물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레몬을 슬라이스해서 또 오이도 슬라이스해서 죽염수에 같이 타서 드셔도 좋고요. 커피에다가 소금을 타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궁합을 맞추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푸드닥터 황희연 약사입니다.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드닥터 한영선 약사입니다. 운동은 어렵고 굶기는 힘들고 나이 들수록 다이어트 정말 어렵다고 느껴지시죠? 그런데도 살 빠지는 사람은 있고 또 안 빠지는 사람은 또 왜일까요? 오늘은 죽어도 안 빠지는 중년의 뱃살, 쏙 빠지는 법에 대해서 다양한 식사법과 또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다이어트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65일 다이어트 중인 현대인들 살을 못 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이제 그 각자들이 갖고 있는 습관을 바꾸는 자체가 어렵죠. 이제 그게 어려운데 우선 현대인이 먹고 있는 먹거리가 저는 칼로리는 굉장히 높은데 일꾼이 매우 부족한 음식들을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꾼이요? 예, 일꾼 영양소죠.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집을 지으려고 벽돌도 갖다 놓고 건축 자재를 다 갖다 놨어도 일을 하는 일꾼들이 없이는 집을 지을 수가 없듯이 네. 이제 우리가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충분한 이런 음식을 섭취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뭐냐면 빵과 치킨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제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칼로리는 높은데 일꾼 영양소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들어오게 되면 그냥 쌓여 있기만 하지 몸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일꾼 영양소, 특히 미네랄이 부족한 그런 시기들을 많이 하면서 뭐 우리가 정크푸드 이야기도 하고 다 하지만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일꾼 영양소가 매우 부족한 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들어온 영양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식사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건강의 그 기준도 사실은 그 미량 영양소가 많을수록 건강한 지수가 나오는 거죠. 저는 좀 단적으로 조금 더 쉽게 한 발짝 더 가보면 이 설탕과 소금의 불균형. 그러니까 아까 그 칼로리라는 건 결국 당이나 탄수화물, 그냥 우리의 어떤 에너지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이 소금은 결국엔 미네랄의 총합이니까 불균형에서 오지 않나. 쓸 수 있는 재료는 많이 오는데 쓰지 못하는 현실. 예, 뭐 그렇게 정리를 한번 이해하기 쉽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 걸 아주 우리 약사님이 멋지게 풀어주셨어요. 네, 약사님 운동 없이 식단 조정만으로 살을 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운동은 도움이 되는 방법이면 틀림없지만 운동으로 살을 뺐는데 나중에 운동을 안 하게 되면 도로 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는데 그 결과가 다이어트가 됐을 때 우리는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가 되는데 그냥 뭐 강제로 굶어서 뺐다, 운동을 해서 뺐다. 이건 안 하면 도로 찌고 또 먹으면 도로 찌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운동을 어떻게 빼보려고 먹는 거 안 줄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과격한 운동을 해봤는데 이게 보니까 식단에서 지방이 감량될 수 있는 조건을 안 만들면 절대 안 빠지더라고요.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은 어떤 운동인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결국엔 내 몸에 어떤 체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죽어라 운동만 하면 또 먹고 싶다는 식욕을 자꾸 땡기기 때문에 운동하면 오히려 살이 찌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좀 덧붙여야 되는 게 그럼 운동이 필요 없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까봐. 근데 저는 식단이라는 전제 하에 운동이 효과가 있다. 그리고 뒤에서 운동은 밀어주는 효과지 앞에서 앞서 나가게 되면 굉장히 다이어트가 힘들어진다. 이 얘기지 운동이 필요 없다. 이 얘기는 그럼요. 이제 절대 이 아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하고 자기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하나의 추진력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운동만 가지고서 어떤 다이어트를 완성을 한다. 이것은 좀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이어트와 비만 환자분들에게 추천하는 음식 2가지 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박사님은 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이것만큼은 드셔주세요 하는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 일꾼 영양소가 가장 풍부한 음식의 군이 바다에 있는 해조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해조류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갖고 있어서 포만감을 만들어내는데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 몸 전체를 신진대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미네랄이라든가 각종 영양소를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역국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래서 해조류 미역에다가 표고버섯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끓여놓은 표고버섯 미역국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드실 때 여기다 들깨가루 듬뿍 넣어서 이게 들깨가루에는 오메가3 세포막의 염증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도와서 우리 신진대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궁합을 맞추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다이어트라는 거를 정말 접근을 해보니까 이 한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한국 식단을 제대로만 먹으면 진짜 다이어트 음식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된장국. 된장국에 저는 두부랑 아까 말씀해주신 버섯류도 넣고 또 단백질을 좀 추가하기 위해서 육류도 좀 넣고 해서 그냥 된장국만 드시되 이제 거기에 밥을 좀 적게 드신다던가 배제를 하시면 굉장히 포만감도 있고 실제적으로 영양도 부족하지 않으면서 그것만 먹고도 굉장히 다이어트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식 다이어트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유튜브로 또 여러 가지 건강 정보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좀 가장 좀 핫했던 좋아요가 많았던 질문을 좀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좀 궁금증을 좀 이렇게 직접 오늘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당과 소금의 관계는 어디에서 들을 수 없었던 새롭고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게 간단한 논리인데요.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칼로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데 이것들이 결국 우리 몸속에서 올바로 대사가 되지 않았을 때 결국은 당뇨를 만들어내고 몸에 독소를 축적해서 만성 질환으로 발전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일꾼 영양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꾼 영양소를 가장 완벽하게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우리 소금.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소금이라는 용어에 일반인들이 너무 많은 어떤 저항을 느끼는 이런 건강 상식이 돼 있어서 저는 차라리 그냥 미네랄의 보고, 미네랄 덩어리 이런 표현을 차라리 소금의 이름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름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잘못된 소금을 먹고 정제염을 먹고 소금이 다 나쁘다. 그리고 잘못된 설탕 먹고 병이 걸리니까 탄수화물이 다 나쁘다. 흑백 논리의 건강의 기준을 갖고서는 우리가 어떤 올바른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완벽하게 대사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일꾼 영양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제 그래서 이 소금을 저는 당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지가 우리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나치게 좀 달아 음식이. 그럼 이것을 중화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소금을 살짝 더 이렇게 첨가를 하게 되면 단맛이 소금에 의해서 이렇게 중화가 돼 버립니다. 이제 이것이 자연의 원리고 또 음식의 궁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당, 우리가 많이 먹어서 생기는 어떤 혈액 중의 당, 이런 어떤 에너지원을 잘 사용하고 또 소모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제 미네랄인데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건 소금은 단순 NaCl이 아니라 미네랄의 총합이다. 이해를 다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당과 잘 싸워주고 해독해주는 거는 미네랄이고 여기서 말하는 미네랄의 초감은 가장 많은 것이 소금이고 소금과 NaCl은 같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죽염수를 먹어보려고 샀는데 물에 죽염을 넣고 마시려니까 막 계란 냄새가 나서 마시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시기가 너무 힘들다. 반드시 죽염이어야 할까요? 이렇게 이제 2가지 질문. 어떻게 하면 죽염수를 잘 마실 수 있을까? 또 꼭 죽염이어야 하나? 이런 질문인데 이건 제가 그냥 대답을 해도 될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죽염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그런 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레몬을 슬라이스해서 또 오이도 슬라이스해서 죽염수에 같이 타서 드셔도 좋고요. 정말 죽염이 먹기 어려운 분들은 제가 죽염 한 번 넣고 물 마시고, 죽염 그냥 약 먹듯이 삼키고 물 마시고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좋아하시는 이제 국물에 죽염을 넣고 그냥 미역국 같은 국물을 드셔도 죽염을 섭취하시는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두 번째 질문은 박사님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반드시 죽염이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일반 여러 가지 이제 소금이 있잖아요. 저희가 식탁용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소금, 최악의 경우는 이제 맛소금까지 있는데, 죽염의 장점을 굳이 하나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소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부 다 동일하게 우선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죽염은 소금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이렇게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죽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그 영양 성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들이 갖고 있는 물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이 물리적으로는 똑같다고 했을지라도 얘가 고열에서 이렇게 가공이 되면서 여기에 굉장히 그 열성 성질이 더 강화가 됐다. 그럼 열성 성질이 강화됐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굉장히 폭발력, 분산력을 더 많이 지금 갖고 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린다든가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을 없애준다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는 소금이 우리 몸에 중요한 거는 물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소금을 먹으면 물이 먹고 싶어지고 결국 우리 몸의 70%의 물을 책임지고 있는 건 소금인데, 이게 열성 성질이 강화가 되면서 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강화됐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이 우리 몸속에 충분해짐으로 인해서 당연히 신진대사라든가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몸 안에 그랬던 그 염증 질환 뭐 이렇던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그런 좋은 상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정리를 한 번 더 제가 해보면요. 소금의 어떤 나쁜, 뭐 예를 들어서 소금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다에 뭐 불순물이 있다,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이런 걱정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나트륨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은 최소로 하고, 어떤 소금이 가지고 있는 능력, 양적인 능력, 동적인 능력, 폭발적인 능력,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힌 곳을 잘 뚫어주는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극대화시킨, 그래서 부작용은 낮추고 좋은 점은 극대화시킨 그런 소금이다. 그래서 약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소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소금이다. 네. 그래서 뭐 다양한 소금들이 많지만, 그래도 내 몸을 위해서 치료를 접근한다든지 정말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소금을 선택하신다면 좀 더 안전한 선택이 죽염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새벽 중간에 잠이 깨서 수면 장애가 있었는데 자기 전에 죽염을 먹으니까 숙면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숙면과 죽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을 적어주신 분이 있어요. 정말 이게 숙면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나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아주 적절한 사례자가 나타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소금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물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 관리가 잘 되게 되면 우리 몸의 혈행이 좋아지고 몸 전체가 순환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몸의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데, 이런 죽염을 먹고 몸 안에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결과론적으로 멜라토닌 이동을 손쉽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래 되니까 아마 깊은 수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항상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뇌는 물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현대인들이 사실 물을 굉장히 많이 빼는 습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만 해도 이제 커피 마시고 또 술도 좋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가공식품, 또 약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탈수 현상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탈수에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저는 뇌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커피 마시고 잠 안 온다, 이거는 카페인의 작용보다는 뇌 탈수 때문에 오는 일종의 번아웃이라든가 각성작용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죠. 예, 그래서 뇌 기능 장애가 오면서 잠을 못 자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일반 물을 드셔도 좋지만 물을 보요하려면 소금이 같이 들어가야지만 우리 몸에 보유가 되니까 뇌 탈수를 막아주고 뇌의 수분을 충분히 채워주면서 산소 공급이 되니까 잠 자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각성작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낮출 수 있는 이제 이런 좋은 방법이 커피에다가 소금을 타는 거예요. 그
타는데 결국은 그 얘기와 지금 오늘의 이야기를 연결시키면 굉장히 좋은 하나의 커피로 물 빼면서 소금으로 다시 물을 잡는. 네, 물을 잡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들은 소금이 좋다 나쁘다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흑백 논리가 아니라 이것이 갖는 의미를 해석을 해서 이것을 뭐로 보완을 하고 이 효능을 더 좋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항상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균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채식하시는 분은 여기에 칼륨이 굉장히 채식에는 많고 나트륨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좋은 소금 섭취에 좀 네, 매우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채식이 좋으니까 채식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보완적인 노력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다이어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굉장히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암, 뇌졸중, 당뇨병, 심장병, 우울증, 치매 이런 많은 질병들이 사실은 모두 다 염증이다. 모든 병의 그 시작점은 이제 염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 몸이 손상을 당하는 2차 피해죠. 염증 해결하면서 질병도 싹 없앨 수 있는 이 비법. 두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링거액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태양 에너지를 듬뿍 담고 있는 채소의 여러 가지 영양, 유산균 이런 것들이 있는 어우러진 거니까 최고의 링거수를 먹는다.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푸드닥터 황혜연 약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푸드닥터 한영선 약사입니다. 네, 요즘 암, 심장병, 뇌졸중, 우울증, 치매 정말 많은 질병으로 또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질병들이 또 우리 몸의 염증, 또 독소 이런 것들과 굉장히 관련이 많다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염증도 없애고 또 독소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해볼 거고요. 거기에다가 또 저희에게 지난 유튜브에서 올려주신 또 응원 댓글들을 질문들 이런 걸 모아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암, 뇌졸중, 당뇨병, 심장병, 우울증, 치매 이런 많은 질병들이 사실은 모두 다 염증이다. 이런 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 박사님 생각에는 진짜 이렇게 염증 관리가 진짜 안 되는 이유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네, 일단은 이제 모든 병의 그 시작점은 이제 염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건 아주 진리에 가까운 확실한 이야기다라고 우선 먼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몸의 염증의 시작은 대부분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염증은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감염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먹었는 음식물들이 장에서 흡수되는 과정에서 흡수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소화 기능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것이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왔는 이물질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서 염증이 시작이 되죠. 또 그런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에 의해서 우리 몸이 손상을 당하는 2차 피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잠깐 예를 하나 들고 가면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다가 나니까 결과론적으로 도로가 망가지고 집이 부서지듯이 우리 몸 안에서도 면역 세포가 이물질과 전투하거나 또 미생물과 전투하는 과정에서 내 몸을 망가뜨려 버리는 이제 우리 흔히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염증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되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현대인의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리 몸의 방어 기전이 무너지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만병의 원인인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 또 내부 독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도 좋을까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냥 염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이나 뭐 독소, 바이러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염증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박사님 많은 음식이 있겠지만 이건 정말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염증 해결하면서 질병도 싹 없앨 수 있는 이 비법. 우리 주변에 염증을 없앨 수 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 제가 아주 너무 편하고 가까이 있는 거 두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하나는 물속에서 사는 수생식물들 콩나물, 숙주나물, 미나리 이런 것들은 전부 물속에서 살면서 우리 몸을 해독할 줄 알고 정화할 줄 알고 이런 능력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강력한 채소의 왕이라고 부르는 미나리를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는 온 세상이 성장하고 열기에 가득한 이런 시절에 이것을 거꾸로 역행시켜서 자기의 그 모습을 드러난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감자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가까이 있는 재료 중에서 감자와 미나리를 우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 식물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제 항상 영양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제 이들이 어떠한 곳에서 자랐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막에서 사는 알로에는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클 거고요. 바다에서 살아나려면 소금을 이겨야 되고 마찬가지 이치로 물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물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야지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식물은 대략 이런 특징을 갖고 있겠다. 이런 생존력을 갖고 있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미나리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정화식품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고요. 감자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땅 속에 이제 그 뜨거운 열기를 끄집어 내려서 이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자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끄집어 내리는데 선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치솟아서 생겨난 일체의 증상을 이제 끄집어 내리는 거니까 치솟아서 생겨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탈모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우리 화상 입은 거, 몸에 염증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감자가 하는데 실제적으로 영양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염증을 없애주는 식물성 스테로이드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식물이 바로 감자죠. 그리고 또 비타민 C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비타민 C가 웬만한 과일보다 많기 때문에 땅속의 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이론으로 접근하면 비타민 C가 많다, 식물성 스테로이드가 많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지만 자연의 현상을 관찰을 하게 되면 그것을 몰랐을 때도 대략 이런 특징이 얘한테 있겠구나 이런 짐작만 하는 걸로만 갖고서도 남들보다 훨씬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마트 갔는데 뭐 토마토엔 라이코펜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음식 선택하시기가 너무 어렵지만 그냥 재료의 어떤 자라난 특성을 보고 얘는 염증이 좋겠구나, 얘는 내가 요즘 화병이 있으니까 생감자를 좀 먹어야지, 그다음에 요즘 염증이 많으니까 해조류는 정말 이 소금을 잘 이기는 애네, 그리고 또 염증도 잘 해결해 주는 애네, 이렇게 선택하시면 훨씬 쉽고 빨리 좋은 음식을 선택해서 잘 조리해서 드실 수 있고요. 각각의 성분을 외우시면 영원히 정말 머리만 아프고 답이 안 나오실 것 같아요. 또 지나가다 또 잊어버리고 이러면. 네, 그리고 얘도 이 성분이 있고 얘도 이 성분이 있는데 뭘 써야 돼? 이렇게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단백질 100g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두부를 몇 g을 먹으면 100g을 먹을까? 그다음에 소고기를 몇 g을 먹으면 100g을 얻을까?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두부 대신 소고기로 바꾸거나 소고기 대신 두부로 바꿔도 이거는 동일한 음식이다. 영양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생존력이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는 항상 여기다 같이 이렇게 덧붙여서 이해를 할 때 굉장히 가치 있는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쉬운 음식 선택법 계속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댓글, 또 질문 이런 것들 올려주신 거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지난 유튜브에도 정말 좋아요가 많았던 그런 질문들 위주로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매일 습관처럼 건강을 위해서 이분 너무 대단하신데요. 물김치를 한 잔씩 드신다고 합니다. 박사님도 그렇지 않나요? 네, 이 방법으로 혈관 지킬 수 있나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아주 따봉이고요. 그래서 이 물김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러요. 뭐냐면은 이게 결국은 소금물이잖아요. 이 짜다 싱겁다의 개념이 아니라 소금물로 베이스가 잡혀져 있잖아요. 건강한 소금물이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몸이 쇠약해지고 힘이 들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병원에서 링거 주사 놓잖아요. 그러면 그 링거를 맞고 나서 일어나는데 그 바로 링거액이 바로 소금물입니다. 그러니까 물김치를 링거액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냥 링거액이에요. 그런데 우리 물김치
물김치에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그 안에서 숙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 식물이라는 것은 태양 에너지를 담고 있는 그런 생명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김치를 이렇게 불러요. 햇살 담은 링거액이다.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물김치가 따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 링거 주사 맞듯이 물김치를 맞게 되면 태양 에너지를 듬뿍 담고 있는 채소의 여러 가지 영양, 그 다음에 그 물김치가 갖고 있는 국물, 링거액과 같은 미네랄 공급, 그 다음에 그 안에 유산균 이런 것들이 있는 어우러진 거니까 사실은 가장 완전한 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는 뭐 충분하다. 그럼 이분은 이제 링거수를 매일 링거수를 만든 거나 똑같은데 그 링거수보다 더 좋은 링거수죠. 최고의 링거수를 먹는다. 그래서 김치는 정말 세계인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전통 음식입니다. 우리는 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김치는 알면 알수록 정말 완전한 음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가득 넘치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떤 그 한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젓갈류를 먹게 되면 암이 걸린다. 뭐 이제 이런 이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젓갈류가 여기 김치에 들어갔네. 그러니까 얘는 발암 물질이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되면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런 판단 속에서는 자기의 건강을 올바로 지켜내기가 매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김치가 고염분 음식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김치의 염도는 우리 체액의 염도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 짜게도 안 만들 뿐더러 또 짜게 먹는다고 해서 저희가 물을 또 추가로 섭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김치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정에서 제대로 된 재료 가지고 만들면 뭐 발암물질 이런 거 걱정 안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발효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유해한 것들이 해결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박사님? 네, 그래서 이 발효 음식에는 어떤 우리의 걱정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플러스 알파로 더해지면서 미생물이 만들어낸 좋은 성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발효가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안정장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걱정 안 하고 드실 수 있는 가장 최정점에 있는 게 바로 김치고 발효 음식이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저희가 항상 박사님과 이 해조류, 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 뭐 바다 그 방사능이 있다, 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바다 음식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참 안타깝죠. 이제 우리가 바다만 오염이 됐겠습니까? 우리 지구 전체가 오염이 되고 몸살이 되고 있으니까 어느 음식 하나 안전한 게 없죠. 실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오염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마트에 들어가서 보면 말하자면 공장에서 이미 오염시켜 갖고 나온 음식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일부러 오염시키고 이제 이런 개념의 음식들이 많은 세상에서 사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어쩌면 바다가 오히려 더 안전지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역설적으로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다에 있는 그 생명체들은요, 고기도 그렇고 해조류도 그렇고 바깥에 미끈미끈한 이 점액질이 많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본능적으로 바다의 환경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해조류나 여기에 바다에 오염된 물질이 묻었다고 하더라도 세포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바깥에 점액질에서 1차 다 걸러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거에 혹시 우리 어머님들이 미역국을 끓일 때 그 미역에 미끈미끈한 걸 씻어내려고 엄청나게 막 주물주물 해가지고 이렇게 씻어내잖아요. 그럼 사실 그때 대부분이 다 제거가 돼요. 제거가 되고 그래도 걔네들의 본능은 또 새로운 점액질을 만들어서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그때 새로 만들어진 점액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결국 걔네들이 또 우리 몸속에 있는 중금속을 붙잡고 바깥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중금속에 오염이 됐다가 아니라 우리 몸에 오염된 중금속을 해독할 수 있는 최고의 식품들이 사실은 해조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해조류를 올바로 이해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해조류는 스스로 그 환경 속에서 오염물질을 해독하는 능력이 있어서 많지 않다.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게. 또 하나는 우리가 먹으면서 내 안에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것도 해독하고 그때 끌고 들어온 그 중금속이라든지 오염물질 자체도 같이 배출시키게 도와준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저는 해조류 이런저런 이유로 안 드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뭘 드실까? 해조류 안 드시면 얼마나 더 건강한 걸 드실까? 이런 또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다음 질문으로. 미나리는 거머리 알이 많아서
생으로 먹으면 급심한 두통과 뇌질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나리를 안 드시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염려되시면 생으로 드시지 않는 방법이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채소들은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살짝 찌거나 살짝 데치는, 그래서 뭐 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열탕 소독하겠다는 개념으로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넣었다가 건져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 오히려 그 세포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화되면서 흡수율도 높아지고 영양 파괴는 거의 일어나지 않은 상태의 좋은 음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미나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염려되면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데쳐서 이제 나물로 무쳐서 드신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요. 실제로 유효 성분도 올라가죠. 유해 성분도 더 많이 올라가죠. 실제 그 거기에 갖고 있는 캠페롤이라든가 이런 성분들이 소금물에 데칠 때 한 15배, 17배 증가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살짝 익혀서 드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네, 저희도 사실 굳이 생채소를 많이 권해드리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미나리 좋은 음식이니까 살짝 익혀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염증에 대한 이야기 박사님하고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